오늘의 실제 데스크에는 박유준 PD와 홍성가 칼럼니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왜 이름 안 붙여주세요? 뭐로 할까요? 아까 하지마. 조갑 아까 건성도 제? 있던데. 네. 건조와 덕질인이 네. 제일 뭐 이런 뜻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딱 3개만 준비했습니다. 할 이야기를. 근데 아까 속보로 현우진 강사의 무죄가 떴죠. 1타 강사 현우진 강사의 문안거래 혐의 1심 무죄가 떴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방송 드린 적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김영란법은 네.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금지돼요, 수수가. 그렇죠. 근데 판사가 봤을 때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문제 금품이 아니라 사적 거래라고. 문제 따위 그러니까 귀하지 않아. 이렇게 문제 생각한 금품이 거예요? 아님 들 수 없음. 뇌물을 받은 게 물리가 아니라 아님. 네. 일방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거래를 했으니까 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당근이다. 이거는 그럼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네. 지금 검찰이 잘못 기소했을 그쵸. 의심을 하곤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당근을 했어도 금액이 2억인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잠깐 짚고 넘어가고 오늘은 외신이 많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은 휴지 조각이 된다는 말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배웠으니까요. 미국은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관세일 겁니다. 네.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해야 저렇게 살 수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로 목리를 부릴 때마다 미국 국민들이 계속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우리 나성에 있는 통신원을 포함해서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채권 투자자들은 원래 이익률을 계속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이자를 올리려고 듭니다. 아, PBPB 시간에 배웠던. 네. 네, 기본 복습 시간입니다. 그렇게 금리가 오르면 민생에서 시작된 경제 문제가 투자 시장으로 퍼지고 미국 투자 시장이 주저앉으면 전 세계로 그 공포가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관세 전쟁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 어제 파토난 캐나다와 미국 관세 협상의 얘기 되겠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장벽을 쌓은 건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산 철강, 알미늄, 가구, 의류 등의 50%, 치즈, 유제품, 행선 해산물, 가전제품 등에는 25%, 산업용 공구 등에는 15%의 관세를 당장 다다음 주인 9월 8일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서양 앞바다에 어디 캐나다랑 미국 어선들끼리 싸움질 나겠어요. 이쯤 되면. 외신을 종합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 서로 양보하려고 그런다는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되짚어보면 그래요. 뭔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예, 국민은 좀 잘 지내봅시다. 서로 관세를 인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잘 될 거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근데 다른 관리들을 다 잘 구슬려 놓으면 막판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들어와서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걸 처음부터 다시 꺼내는 식으로 판을 엎었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걸 당해본 적이 있어서 합니다. 그렇죠. 3번씩 없고 막 그랬죠. 네, 김정관 장관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협상이 최종안에 거의 다다랐을 때 마크 카니 총리에게서 전화가 와요. 1시간 전이라고 했었나요? 예. 온타리오주 총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캐나다는 주마다 총리가 있죠. 준주에도 총리가 있고. 프리미어라고 합니다. 예. 그 거래 받아들이지 마시라라고 합니다. 총리님 안 돼요. 안 이대로면 망해요. 충원. 예. 미국이 요구한 것들 중에 미국산 술에 대한 판매를 재개해달라는 게 있는데 이거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네. 이유는 뭐냐? 반대쪽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하고 자동차 관세를 안 낮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 쪽 1번의 요구사항을 채우지 못하고 저쪽의 1번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철과 자동차를 낮춰줘야지 우리도 술을 받아주지. 네. 네. 그 트럭을 많이 수출하는 것 같더라고요. 덤프 트럭. 기본적으로 나프타라는 네. 게 있죠. 북미 자유무역협정. 네.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 그것 때문에 미국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공장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지금 수입해 들어온다는 것도 캐나다 회사차가 아니고 미국 회사차예요. 아, 그죠. 미국 회사 차를 캐나다 공장에서 만드는 거.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이는 쉐보레 실버라도 이런 차들을 네.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수출품입니다. 캐나다에는.
이걸 막으면서 무슨 자기들 술을 팔려고 하냐.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험악해지는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미국이 퀘벡에 OTT 규제를 풀고 싶어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거 특이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예, 이게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캐나다에는 퀘벡이 있지요. 파란색 깃발에. 퀘벡은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프랑스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기욤 패트리시의 고향. 퀘벡은 이민자가 오면 원하는 언어로 관공서에서 서비스해주는 걸 딱 반년만 해줍니다. 반년 안에 불어를 배워야 돼요. 마스터해라. 예, 퀘벡 불어를 배워야 돼요. 퀘벡에서 파는 물건들도 다 따로 그 사용 설명서가 불어로 돼 있더라고요. 뒤에 상세 페이지. 그리고 영어로 이름이 써 있죠? 네. 그러면 그걸 불어 사용자들이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불어용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그 점에서 중국하고 닮았습니다. 그게 이 지역의 토착 문화라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수 퀘벡의 대학교들이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영어를 쓰는 유학생들의 비율을 정합니다. 제가 알기로 뭐 17%, 17.5%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을 받으면 문화가 무너진다는 일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6개월 서비스는 난민도에 해당합니다. 어머. 난이도가 높네요. 그러니까 이 퀘벡이 자기 문화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퀘벡이 독립투표를 2번이나 했다는 데서도 알 수 그렇죠. 있고. 그 지금 여기 그 하원 그 가지고 있는 정당, 아니, 하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도 분리주의 정당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요즘은 좀 뜸하다고 하는데 퀘벡은 걸핏하면 들고 일어나는 동네입니다. 캐나다 전용 카테고리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홈 화면에서 캐나다 콘텐츠가 잘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캐나다 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들 중 상당수는 불어 콘텐츠입니다. 그것도 비율을 정해놨겠죠. 한국은 그런 기능이 필요 없으니까 우린 입장이 다르니까 모르잖아요. 네. 우리는 요즘 우리 콘텐츠가 잘 팔리기도 하고 과거부터 우리는 우리 콘텐츠부터 쓰는 가두리 양식장을 스스로 만드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퀘벡은 반대의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빅테크가 아마도 넷플릭스가 이걸 협상을 해서 없애도록 해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내밀었대요. 미국이 그걸 내밀었더니 캐나다가 펄쩍 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마크 카니 총리한테 정치적으로도 조금 중요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마크 카니 총리한테도 매우 중요한 다양한 사정이 있는데 긴 네. 사정이 있는데 애초에 캐나다 총리한테 퀘벡만큼 중요한 외국이 없습니다. 자국이지만. 그쵸. 관리해야죠. 자국인 동시에 왜 민심을 달래줘야 된다. 네, 퀘벡한테 뭔 욕을 먹으라고 지금 이 조건을 받으라는 거냐. 너네가 지금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우리 문화 말살 정책 받아왔냐. 그래서 화가 나서 트럼프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멕시코만에서 캐나다로 가는 송유관 건설 완료 건을 취소해버립니다.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키스톤 엑셀이라고 부르는데 네. 조건들이 되게 많이 튀어나왔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도. 네, 아무튼 여기에 핀트가 상해서 결국은 미국도 판을 엎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발표했죠. 선빵. 예, 캐나다산 자동차랑 철강 관세 50%다.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캐나다가 답을 낸 게 좀만 더 해보자가 아니라 알았다. 미국산도 50%인데 다 다음 주부터 하겠다. 전문용어로 배째라고 하죠. 예, 더 센 걸 내밉니다. 네. 그럼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서로 원하는 조건들이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될 판은 아닌가? 라고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초에 사이가 안 좋았다. 네. 근데 외교는 정말 비정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도 조건을 맞춰볼 수 있어요. 캐나다는 원래 상당히 얍삽한 조건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모아온 걸로 종합을 해보면 네. 원래는 캐나다가 미국과 캐나다가 힘을 합해서 서로 관세를 없애고 어머. 대신에 캐나다도 미국하고 한 팀이 돼서 외국의 그 관세를 같이 받자. 우리는 한 나는 팀이다. 원래는 풀어주겠어. 내가 너와 손을 잡아주겠어. 완전히 손을 잡아주겠어. 원래 그러니까 조선이 한일 합방을 제안하는 수준으로 굴욕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원래 미국 단독으로 하던 관세 장벽을 캐나다랑 같이 쌓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제일 신기합니다. 네. 이걸 뉴욕타임즈는 북미 요새라고 부르는데 포트리스 노스 아메리카. 이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로 세상 싫어하는 것처럼 굴고 캐나다를 미국의 식민지처럼 여기는 발언 때문에 캐나다 정치인들이 화를 많이 냈는데 51번째 주가 아니다. 예, 협상 테이블에서는 됐고 관세 사업을 같이 해보자 같은 카드까지 질렀던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너무 급하니까. 이게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캐나다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네. 한국인들이 왜 한국의 극우만 자국을 부끄러워하고 타국 뭐 미국 일본 이런 쪽을 숭상하느냐 하고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극우면은
자국이 우선이어야지. 근데 캐나다의 극우 중에도 그런 일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을 진위 숭상하는. 숭상, 네.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그것 때문에 아마 분위기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캐나다만 제외하면 미국의 관세 장벽은 온전하게 되니까 캐나다하고는 얘기가 잘 될 것이고. 근데 거기다 대고 아마도 하워드 러트닉인지 누군지가 좋다. 대신 그래도 우리는 캐나다한테 계속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바보 요새가 아니야? 아니잖아요. 바보 같은 답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일본 할게. 너네가 한국 해잖아요, 그거는. 이게 진짜 뭔 소리가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우리끼리 자유무역하고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 매기자고 한 건데 캐나다는 협상이 뭔지 몰라? 안 된다. 우리 마가한테 눈치 보인다. 외국이면 무조건 관세 내야 된다. 그리고 너네 퀘벡의 불어보호 정책 우리가 건드릴 거야. 그래서 판이 안 깨질 수 없었다가 지금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니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게 왜 우리도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한테 이미 공장 다 지어 이미 공장 정할 언제쯤 할지 어떤 산업에 할지 투자 내용 다 로드맵 정해진 거 갑자기 반도체 공장 언제 지어주냐고 징징거리고 그리고 이란 전쟁은 협상 이후에 지들이 터뜨려 놓고 네. 왜 전쟁 안 도와줬다고 관세 협상 다시 하자고 징징거리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미국의 협상안과 MOU와 계약서는 그 외교협정문은 언제나 연필로 쓰여지는 것 같다. 너무 쉽게 번지고 맨날 지워지고. 고친다 이것들이. 근데 사실 국제협상이든 개인의 협상이든 협상을 하면서 사람이 자신의 태도, 일관성과 같은 약점 부분을 들키면 안 되는데 지금 미국은 그 짧은 시간 사이에 자기들이 못 믿을 사람이라는 걸 자기들이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걸 전 세계에 자꾸 확인시켜준다는 인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심한 고집을 부려서 러트닉과 트럼프가 미국 경제가 망가지면 그 고통은 전 세계에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 외교에서 또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자본이잖아요. 예. 근데 체면을 세우려고 들 때마다 저들이 체면을 세우려고 들 때마다 미국 국민들의 생활 물가가 자꾸 올라가요. 그게 이란 전쟁이든 관세 장벽이든. 우리는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가 오기 전에 아는 모든 미국의 투표권자한테 전화해서 밭을 갈아야 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합시다. 예. 반드시 투표하라고. 다음은 국내 언론이 생각보다 너무 잘 못 다루는 이번 주에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포츠 뉴스에 대한 분석입니다. NBA 출신 남자 선수였던 에네스 칸터가 에네스 캔터라고 보통 발음하죠? 저는 보통 이제 그 미국 방송에서 너무 많이 듣던 이름이라 캔터요. 저는 맞아요. 에네스 캔터라고 할 거고 이 사람은 또 잠시 후에 알려드릴 이유로 그러니까 미국에 귀화를 했기 때문에 네. 에네스 캔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네. 정확한 법적 이름은 에네스 캔터 프리덤인데요. 그런 성으로 바꿨어요. WNBA 인디애나 피버와 시카고 스카이의 경기가 치러지는 시카고 윈트러스트 아레나에 나타나 트랜스젠더 시민들을 조롱하는 메시지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조롱성 발언을 하다가 시카고 스카이의 가드 나타샤 클라우드가 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충돌 직전까지 갔고 켄터는 구장 측 직원들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저게 네. 잠깐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 에네스 캔터라는 사람이 팔을 벌리고 있는 키 큰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성, 명사, 성인, 여성, 인간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전적인 표현을 써놨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트랜스젠더인 모든 사람들을 여성이나 남성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차별의 의미를 담은 티셔츠입니다. 인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여성을 원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저 티셔츠의 저 색깔은 핑크색으로 해놨습니다. 나타샤 클라우드 선수는 비교적 정치적 의견이 뚜렷한 WNBA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선수이며 지향성과 정체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인물입니다. 네. WNBA에서는 최근 다양한 형태의 성별 혐오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성 혐오도 있지만 트랜스젠더 혐오도 많이 나타나요. 이게 트랜스젠더 혐오가 결국 여성 혐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네요. 네, 연결이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성소수자 혐오단체가 구장에 들어와서 딜도를 던지는 행위를 하여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농구 선수들이 여성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트랜스젠더 같다는 의혹을 막 제기하거나 이런 식인 거죠.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네. 근데 그 말도 하고 싶겠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댈러스 링스에는 양성희자 선수가 지금 에이스여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뭐 레즈비언들은 많아요. 네. 원래 많으니까. 근데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이 딜도를 던지는 행위 네. 이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성인용품이라고 말하면 다르게 생각하실까봐 그렇죠. 콘돔을 던지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긴 그것을 구장 안으로 누가 던지고 도망가다가 체포가 돼요. 그게 이제 지금 WNBA 뛰는 저 우리나라 출신 선수 딱 한 명 있죠. LA의 박지현 선수. 박지현 선수 LA 스팍스의 원정 경기였는데 박지현 선수가 자유투를 시도하는데 던져졌어요. 경기가 중단되고 네. 그 사람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경기가 속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NS 켄터는 트랜스젠더 관련 문제 제기를 한다면서 나는 수술을 받지 않고 치료도 받지 않지만 내 머릿속에서 나는 여자이므로 이 리그에 참가하게 해달라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어그로죠. 심지어 드래프트 신청을 했어. 이미 은퇴한 선수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여성성으로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런 문제를 그 전에 한 번도 들키거나 티낸 적이 없습니다. 즉 즉 거짓말이란 소리. 네. 이게 되게 대표적인 그런 뭐랄까요 공포 그 괴담 같은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 트랜스젠더들이 뭐 그런 엄청 남자 같은 그런 차림으로 와서 난 여자니까 여자로 받아들여줘라고 우기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성들의 안전이 침해된다라는 그 괴담이 딱 있잖아요. 네. 그걸 재현하는 네. 것뿐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건 이제 그 약자에 대한 전형적인 갈라치기 기법입니다. 네. 성소수자와 여자를 갈라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여성을 혐오하기가 더 편해집니다. 그죠. 네. 그 참고로 WNBA에는 다른 긴 내용 없이 여성이 리그에 참가한다는 조항이 있고 현재 모든 팀의 로스터에는 트랜스젠더 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무엇인가라는 조항을 리그 법칙에 넣으면 그것도 이상하긴 하죠. 그건 지금 모든 리그에 사실 어려워요. 모든 아이고, 스포츠 종목에서. 왜냐하면 그 조항이 애매하다는 지적은 보수 개신교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조항을 정확히 짚고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정확히 넣잖아요. 그러면 매우 포르노적인 시각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기가 이렇고 저렇고 마가가 좋아할 포르노 기독교가 좋아할 표현이 들어가게 네. 돼요. 그 실제로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성기 검사를 하다가 그게 없어졌잖아요. 올림픽에서. 그럼 염색체를 기준으로 할 거냐? 뭐 호르몬을 기준으로 할 거냐?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과학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네, 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실제로 여성 선수인데 높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뭐 출전을 이제 방해받거나 하는 케이스도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성별이 네. 염색체와 호르몬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염색체와 반대로 가는 네.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호르몬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펠프스가 뭐 관절이 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면서요. 뭐 네. 혹은 어떤 선수들이 팔이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길다. 그럼요. 이런 것도 기준으로 다 규격화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좀 스포츠 철학적인 문제도 사실 얽혀 있고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네. 그렇게 가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차별하게 되는 상황인데 네. 그걸 모르고 이 논의에 끼어들어가지고 머리 굴리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더 중요합니다. 튀르키예 출신이고 네. 유로리그에서 잠시 뛰다가 페네르바체죠. 터키 팀이죠. 뛰다가 NBA에 드래프트돼서 유타로 갑니다. 유타는 3번이었죠. 몰몬교도들이 사는 아니, 곳이죠. 솔직히 3번 픽 받을 정도의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공격 원툴이긴 한데 공격도 매우 잘하는 뉴욕에도 있었고 제가 오랫동안 플레이를 봤기 때문에 압니다. 유타 재즈에서도 잘했는데 유타 재즈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 갑니다. 수비가 너무 안 좋아서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전성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수비가 너무 잘 되는 스티븐 아담스라는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파트너로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타 전체를 디스합니다. 팀은 물론 동네까지 다 디스합니다. 팀을 옮기고 나니까 이제 NBA에 온 것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그거는 뽑아준 팀을 유타가 시골 같다는 뜻도 되지만 몰몬 교도가 많은 유타와 솔트레이크 시티의 특성상 인종과 종교차별 발언으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으로 관종의 맛을 봅니다. 여기서. 그 맛을 보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유타와 유타 재즈를 비난하는 말을 이따금 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자기 출신국인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립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의절당합니다. 이때쯤이 뉴욕 닉스에 있을 때죠. 아니에요. 오클라호마 시티 때예요. 그리고 그렇구나. 이 다음에 뉴욕 닉스로 간 뒤에는 뉴욕의 반 에르도안 튀르키예 커뮤니티가 있어서 좋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거기로 가요.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숙청당한 정치인인 퀼렌 있죠? 네. 퀼렌을 지지하는 퀼렌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몸을 담습니다. 뭐 여기까지 뭐 그렇구나 할 수 있긴 한데.
그게 2016년 여름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터키에 에르도안 쿠데타 실패 사건이 있었고 네. 배후로 귤렌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귤렌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고. 네. 아무튼 이 쿠데타에 분노한 에르도안이 미국에 가 있는 귤렌을 내놓으라고 미국에 화를 냅니다. 그때 미국과 튀르키예의 사이가 한참 안 좋았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미국 시민들의 관심을 자기한테로 돌리기 위해서 이 에네스 캔터는 그냥 아무 포지션이나 택한 걸로 보입니다. 뭐 누굴 딱히 뭐 더 지지하거나 이런 이해도 없었던 거죠, 사실. 근데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네. 유럽 리그에서 온 NBA 빅맨 말도 없는 캐릭터들인데 보통 갑자기 전 세계 스포츠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사로 추앙받게 됩니다. 에르도안이 가진 악명의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반대에. 그래서 캔터는 이걸 즐깁니다. 겁 없이 발언을 하는 사람. 그래서 본명인 에네스 캔터를 버리고 나는 귤렌을 추종하는 사람이니까 성을 에네스 귤렌으로 바꾸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지죠. 아까는 프리덤으로 성을 바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두 번째 최근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의 주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심각해지면 이름을 바꾸려고 듭니다. 그렇구나. 당명 바꾸듯. 그리고 나서 튀르키예 미국 관계가 다시 원활해지고 좀 조용해지자 뜬금없이 티벳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두둠. 저는 실시간으로 저때 저 사람의 저거 영상이거든요. 네. 저 사람의 게시물을 저때 보고 이상하게 느낀 게 저기 나와 있는 나는 온 세상 앞에서 당신의 잘못을 지적한다. 저 데모. Calling you out. I am 이었어요. calling you out. 사실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저거였나? 시진핑이 누군지는 아나? 저 두 가지 이슈의 공통점은 본인이 다 내용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튀르키예와 미국의 갈등에서 미국 정부 편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갈등에서 미국 정부 편을 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 어색한 calling you out이라는 저 단어도 약간 기시감이 들었어요. 물론 이 건이 더 먼저인데 이 다음에 그 코로나 시기에 비슷한 관종인 카이리 어빙이 백신을 반대하면서 그렇죠. 이런저런 말들을 주워 섬겼잖아요. 그런데 백신 반대는 충분히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그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에 근거한 담론 논리가 있었으니까. 한국이랑 달랐죠. 네. 근데 카이리 어빙은 바로 그 담론은 그 논의를 주장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단어들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뭐요? 그러니까 뭐 자유라던가 선택할 자유. 선택권이라든가 뭐 백신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탈락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백신 반대론자들 중에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주워 섬겼는데 어빙은 그때 그런 단어를 단 하나도 주워 섬기지 않고 뭔가 현학적인 말들을 마구 이렇게 꺼냈어요. 근데 뭘 현학적이야. 그때 나는 무슬림으로 개종했으니까 안 맞을 거다라 그랬다가 그래서 무슬림 커뮤니티한테 욕먹고 말았어요. 에네스 캔터의 이때 이 게시물에서 느꼈던 그 위화감을 그때도 느꼈거든요. 물론 이제 에네스 캔터는 그때 어빙한테 야 나도 무슬림인데 난 백신 맞았어 하고 싸우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2016년이잖아요. 이때 막 트럼프의 팬이 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어빙 혐오 괜찮은데 안티 백신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에네스 캔터를 자유의 수호자로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농구를 잘못하는 시기가 와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를 보고 저의 가설. 관종은 처음에 뭘 해도 어떤 메시지를 내도 결국 나중에 가선 관종만 남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보적 이슈로 관심을 얻든 보수적 이슈로 관심을 얻든 막판에는 그냥 관심만 남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자기 자신만 남는다. 그럼 이걸 에네스 캔터에게 적용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한테 듣기 좋은 말을 용기 있는 척해서 말을 해가지고 관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요즘 미국의 관심사를 뒤지다가 보수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트랜스젠더 혐오.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 리그로 와서 생기는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리그에 와서 난리를 치는 게 이상하고요. 심지어 일어나지 않은 리그에서. 비율상 많아봐야 트랜스젠더 100명에 1명,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쯤 일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호르몬이나 신체 구성이 정말 문제가 되는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전 세계 스포츠가 그걸 합리적으로 처리하겠죠.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문제를 네. 말하면서 트랜스젠더를 압박한다. 그냥 싫어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혐오하고 싶은 겁니다. 저 리그에는 지금 트랜스젠더 여성이 없다고요. 만약에 생겨도 지금 논의를 하면 그 사람 하나를 막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는 농구에 관심도 없고 그냥 살고 있는 전 세계 트랜스젠더들 기죽으라고 하는 짓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튀르키예 이슬람은 이슬람 중에서도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에게 많이 개방적인 이슬람이었습니다. 세속주의 국가니까요. 근데 최근 한 몇십 년이라고 할까 한 1, 20년 사이에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전체에 대한 증오 범죄가 급격하게 급증했거든요. 그 시기는 정확하게 에르도안 정부와 겹칩니다. 네. 즉 사실상 에르도안 좋아할 만한 혐오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혐오를 하는 에너스 켄터 같은 사람이 관심 코인 8위를 하는 사람이 요즘은 관심 받으려면 WNBA가 좋다며 요즘 관심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핫하다며. 엄청난 선수들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매년 성장하는 스포츠 리그니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냄새 맡고 들어온 겁니다. 이건 전 돌아가신 배인규 씨나 돌아가신 가세현 김용호 기자의 방식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헤드라인은 NBA 선수 가세현 되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이 최근에 이어지는 고양이 살처분 논란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혐오를 원하는 사람이 논리 싸움을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가 싸워요. 나도 어느샌가 혐오를 하게 됩니다. 그 새덕후라는 사람 실제 고양이가 새를 잡는 문제에서 시작했다가 요즘에는 아무 죽은 새 사진이나 다 들고 와서 사인도 모르는데 고양이 얘기하죠. 아예 그 새 사체를 보면 좀 신난 듯이 쫓아가는 것 같은 영상이 있었죠. 여기에 무슨 지능이 있고 인간미가 있고 논리가 있습니까? 그냥 학살성애자지. 이런 사람한테 마이크를 주면요. 나중에는 지리산사는 수다를 죽여야 되는 이유, 민통선에 사슴을 죽여야 되는 이유 찾다 말고 우리 동네에 40대 남성을 죽여야 되는 이유, 직장 다니는 여성을 죽여야 되는 이유를 찾을 겁니다. 그거 여기 40대 남성 직장 다니는 여성이잖아. 이 사람아. 우리 모두 말살당할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에네스 켄터의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선의일지도 의심이 가고요. 악의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비공개 공개 방송 얘기는 저 공유하지 않는데 비공개 공개 방송에서 그런 질문이 소개된 적이 있거든요. 어느덧 1년 전이군요. 자영업자신데 직원들은 법대로 다 쉬고 최저임금도 올라가는데 자기는 요즘 너무 힘들다라는 하소연을 되게 구구절절히 하신 거예요. 다 소개해놓고 제가 속았다는 느낌이 바로 드는 거예요. 이 사람 그냥 혐오하고 있었구나. 사업이 그렇게 힘들면 직원을 줄였겠죠. 5인 이하 사업장이. 쉽기도 쉬운데. 혐오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혐오를 퍼뜨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말들은 보통 매우 애처롭고 친절합니다. 그래야 들려지니까요. 흑인을 화형하던 미국인들이 나는 악마다 의해해 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을 퍼뜨린데 다른 신을 믿는데 우리 공동체를 파괴한데 울면서 장작에 불을 붙여서 얹었을 거예요. 읍소하죠. 예. 네. 그리하여 한때 같이 뛰었던 에반 터너 선수처럼 곱게 너 뭐해? 왜 그래? 정도의 반응.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brother? 이 나오는가 하면 이 업계의 레전드인 제이슨 윌리엄스 선생처럼 이런 미친 또라이 관종을 봤냐 하면서 극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데뷔하셨던 그분 맞죠? 제이슨 윌리엄스 치시면 이분이 왜 레전드인지 여러분은 10초 내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이슨 윌리엄스 제가 최애 선수였습니다. 네. NBA의 관계자들마저 자랑스러워하시는군요. 이 반개의 가세현 신제품에게 열광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스포츠로 연관지어서 끝을 내보겠습니다. 저는 레슬링 얘기죠, 뭐. 미국 21세기 하드코어 레슬링의 레전드인 닉 게이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건조가 누군지 모를까봐 저도 누군지 몰라요. 이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드코어 레슬링도 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죠. 예,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런 거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저 무릎으로 뭔가를 박살내고 계신 분이 닉 형광등을 네. 형광등이죠, 저거? 네, 저걸 당하시기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형광등 100개를 깨부수는 아우라. 하드코어 박근혜. 네. 어떻게 다리를 저렇게 깨지? 저건 약간 기로 깬 거 아니에요? 아니 맞는 사람 걱정을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이 아니, 상황이면. 멀쩡하시니까 사진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저분은 AEW의 존 목슬리 씨라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맡고 계신 분은. 별일 없으니까 송출될 수 있겠죠. 그리고 때리고 계신 닉 게이지 선생님은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생활고에 의한 강도 전과도 있으신 분입니다. 분석 데스크에 드라이 아이스인 줄 알았다는 얘기가.
네. 실제로 지역의 그 공업소에 가서 피해 형광등을 사와요. 경기하기 전에 많이. 네. 이 형님의 프라이드먼스 인사말로 저희의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Shit, Nick fucking Gage. And I'm making this video because it's Pride Month. So happy Pride Month. And shout out to all my trans people. Because trans people are human beings. So if you want to fuck with anybody that's trans, you're fucking with me. And if you fuck with me, you know what happens to you. And you already know what it is. It's MDK all fucking day. Happy Pride Month. I salute everybody. 직접 번역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분 귀엽잖아요. 고얌. 저분 안 귀여워하면 고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제 알겠죠. 네. 형광등 100개처럼. MDK 네. all day. 무서운 분이에요. 네. 끝으로 국내 언론 이야기. 모든 언론이 단체로 팀플을 하는 바람에 어떤 언론을 보아도 최근에는 논조가 비슷합니다. 가끔 돌아오는 시즌이지요. 제가 이걸 처음 보고 신기했던 때는 이제 기자실을 해체하기로 했던 참여정부의 결정에 반발해서 언론 탄압이라면서 네. 굳이 나가라고 한 방에 촛불을 켜놓고 앉아서 노트북을 두들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좌와 우의 모든 재래 언론이 대동단결하는 걸 요즘 오랜만에 봅니다. 보통은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가 검찰과 언론을 향할 때 모든 재래 언론이 대통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여당이 개혁을 원치 않는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데 언론인들이 원팀이 되었다는 점에서 좀 특별합니다. 어제 JTBC 뉴스룸은 30꼭지의 뉴스 표제를 보통 다뤄요. 하루에 1시간 5분 동안. 그 사이에 시작 후에 8개 꼭지, 도합 11개 파트에서 경찰의 비위를 다뤘고 가장 중요한 시작 후 보도는 1시간 중에 17분을 연속으로 할애했습니다. 마지막 앵커 논평을 빼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썼느냐? 다 정리해놓고 나니까 앵커 브리핑도 경찰 얘기였거든요. TV조선의 뉴스9 역시 26개의 꼭지 중에 시작 후에 4개의 파트를 경찰 비위 보도를 했다는 점이 JTBC와 같습니다. 정치 이슈 파트는 뒤로 밀려났는데요. 동일하게 이른바 유시민도 보도를 다뤘습니다. 이 모든 보도의 온도와 시각차는 크게 다르지 않은 싱크로를 보였습니다. 이게 심지어 전부 다 제주 그 사건에 관련된 것도 아니네요. 그 JTBC. 심지어 그 제주의 그 부경장이라는 나쁜 사람의 사건도 네. 별건들이 있어요. 본인의 가정폭력 사건, 네. 본인의 그 화장실 몰카 변태 사건, 이것까지 합하면 3건을 붙여서 쭉 늘어놓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경찰이 무언가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도 나중에 끼워 넣었습니다. 물론 이게 보도될 필요가 없다는 건 절대 아니죠. 심각한 그쵸? 사안이죠. 그리고 경찰 네. 개혁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도 경찰 견제 잘하네 걱정 없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 사실 하고 싶었어요. 네. 경찰 견제는 죽도록 할 겁니다.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경찰 관련된 그 중요한 사건들 혹은 강력 사건들 기사 보시죠. 그러면 바이라인에 종종 수습 기자가 들어갑니다. 베테랑 기자들의 머릿속에 경찰은 인턴이나 가는 곳이라고 천시하는 계급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니까요. 신입의 직무 근데 시작. 내가 천대하는 경찰이 뭘 잘못해? 아무거나 다 털 거예요. 경찰 개혁 잘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팁을 드렸고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 어제 저녁에는 이제 뉴스들을 보면서 우울했단 말입니다. 야, 어딜 봐도 대통령대로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요즘 재래 언론을 보면 선이에요. 요즘 상당수 평론가들을 보면 그게 절대 선이에요. 반명은 나쁜 이름이에요. 반문이라는 말도 유행했거든요. 그때는 반문이 정의였어요. 반문이면 다 나쁘냐? 라고 안철수가 말하거나 박지원이 말하면 그게 헤드라인이 됐어요. 건설적 비평이다. 그때 반문은 정의로운 이름이었어요. 반노는 정의로운 이름이었어요. 근데 우울합니다, 저는. 조선도 한결에도 다 같이 대통령을 반대하면 유시민 씨를 말하면서 이게 노욕이다 라는데 그럼 내가 반성해야 되는 거죠. 라고 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의외의 출처인 세계일보 기사를 읽고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낮입니다. 세계일보의 남정훈 기자입니다.
모든 재래 언론이 원팀으로 국민과 싸우고 있는 이때 재래 언론 기자가 쓴 글이라고는 방향성이 좀 특이하지만 도저히 데스크가 썼다고 볼 수 없는 길고 긴 제목도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새 웹소설 제목처럼.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자가 되기 전에 이제 하루벌이로 웹소를 좀 그 가능성이 있죠. 요새 많이 하니까요, 부업으로. 과연 지금도 안 하고 있을까? 좀 이세계 같기도 하고. 영향력 별로 없다면서 하루 종일 발언 하나하나를 쪼개서 분석. 25일은 유시민 작가의 영향력이 여전했음이 증명된 하루였다. 까지가 제목입니다. 이거를 뒤에 이렇게 세 글자 더 붙일 수 있어요. 네. 재곤네. 첫 단락을 보죠. 나 이 기자 섭외하고 싶어. 해. 아니 근데 보통은 되게 바쁘세요. 하루에 기사를 여러 개 양산하는 주로 스포츠 기자시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오실 시간이 없을 것 같아. 근데 한번 지금 섭외하고 모든 싶어. 게 미스테리네요. 그러니까 일단 세계일보니까 통일교에 기리하시고. 네. 1번 논조가 미스테리, 2번 이 제목이 나간 게 미스테리, 3번 이 기사가 그냥 최종적으로 올라온 게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기자라고. 첫 단락을 보면 다들 그를 두고 영향력이 없다며 애써 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해왔지만 그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후 여기저기서 달려들어 융단 폭격을 쏟아내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레거시 언론의 유튜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그의 멘트 하나하나를 쪼개 분석하는 모습이다. 그의 분석이 현 정권과 언론의 영린을 건드려서일 수도. 재곤내군요. 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이유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글씨로 나열되어 있는, 즉 글의 형태를 갖춘 보도문에서 이런 논조 최근에 처음 보셨어요. 신기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저도 진짜로 요즘 겪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이게 14년도에 16년도에 민주당이 쪼개질 때도 사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제가 이분뉴스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때하고 다르게 저는 요즘이야말로 오히려 내가 이상한가? 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아니 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지. 잘못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재래 언론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 왜냐면 재래 언론에 있는 분들 다 저는 맨날 얘기하잖아요. 만나봐도 다 나보다 무조건 유능한 사람들이다. 무조건 성실하고 최소한 나만큼 공부했거나 웬만하면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일 텐데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내가 멍청인가 봐. 저는 기초자 평론가 박용식 평론가 앞에서 우리는 헤어지더라도 곱게 헤어지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자라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이제 이낙연한테 베팅한 사람이 돼서 미래를 담보받을 수 없게 된다. 저 아직도 그 생각해요. 그게 난가? 지금은 그게 난가? 그럴 수 있지. 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편 분석 데스크에서 슈룸님 신천지에 밀릴까봐 정신 차린 거야 통일교? 아닐 수도 있죠. 더 공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좀 더 신중해야 하고요. 네. 네. 그럼 그런데 이 업계 사람들을 위해서 업계 사람들이 그 어느 쪽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든지 상당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시즌이긴 합니다. 네. 아, 도널드 트럼프 오피셜님은 그래서 갑질이는 변절 언제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의 변절이 가치가 있어야 내답할 거 아닙니까? 엑시시라는 개념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어떤 이 시사업계의 어떤 유명인사의 머릿속에서는 저는 15년 전에 이미 변절했어요. 그때도 가치가 없었는데. 이게 고점이 500원이면 파시겠습니까? 너무 슬퍼. 둬보지? 영원히 내 주머니 속에 500원. 네. 네. 이것은 마치 유승균의 국장. 그게 이제 그러다가 소멸하거나 네 정리되거나 어제 청산된다고 하는구나. 방송하고서 네. 집에 가는데 손희상 선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 줘요? 그래서 웬일로 전화했나 하고 아까 얘기해봤는데 네.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크게 물린 것 같더라고요. 주식 얘기하러 전화하신 거예요? 맞아. 손이상 물렸대. 대박 물렸대. 물린 게 그냥 물린 게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이거는 조만간 불러서 네. 이 자리라도 앉혀서 네. 가열차게 놀려야 돼요. 약간 텐데, 오답노트 텐데. 방송할까요, 저희? 대마초 주식을 샀대. 아휴.
그래서 찾아보니까 선생, 네. 어떤 회사는 거래 정지가 됐다는데 그거 산 것 같아요. 선생의 오답노트 한번 해야겠네. 세상에. 조만간 선생을 모셔서 지금 갑자기 아까 했던 모든 이야기가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그죠? 뭐 자기 일에서 고민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네. 10,000원 주고 산 게 동전주가 되진 않았으면 행복하게 알고 살아야지. 네. 이상평론 다음 회차를 내 인생 평론으로 해볼까요? 선생을 조만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소중히 합시다. 브리핑이었습니다.